2025년 11월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 광장에서 21발의 예포가 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어두운 색의 정장을 입고 태국 국왕 마하 와치랄롱콘과 함께 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금빛 햇살 아래 정렬된 병사들의 발걸음은 칼처럼 정교했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중태우정의 황금 50년, 운명 공동체,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표현으로 이 장면을 포장했다. 고요하고 장엄하며 화려한 외교 무대였다. 그러나 이 장면이 연출되기 불과 72시간 전 같은 아시아의 또 다른 도시인 방콕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거래가 막을 내리고 있었다. 카메라는 지금 북경에서 방콕으로 시점을 되감는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아는 사실, 태국이 중국에게 전달한 이번 국빈 방문의 특별한 선물, 그 선물은 4시간의 비행 끝에 난징으로 이송된 남자였다. 그의 이름은 셰즈장. 미얀마에서 거대한 사기 산업을 운영하며 중국 정보기관과 밀접하게 얽혀 있었던 인물이다. 그리고 그가 방콕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한 정권의 비밀을 들고 있는 살아있는 폭탄이었다. 이 남자의 운명은 누군가의 외교 성과가 되었고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정치적 리스크로 다가왔다. 그는 왜 중국으로 송환되어야만 했는가? 왜 그의 얼굴은 항공기에서 내릴 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는가? 그리고 같은 시각 또 다른 인물 첸즈는 왜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 보호받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한 사람은 반드시 입막음되어야 하고 한 사람은 반드시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하는 두 사기왕의 극명한 운명 차이, 그리고 그 이면에 자리 잡은 중국 공안부와 국가안전부 간의 내부 권력 투쟁이다. 셰즈장은 1982년 출생, 중국 본토에서 도박 범죄로 수배 중이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2016년 그는 중국 국가안전부에 의해 해외 정보망 구축을 위한 외곽 인물로 포섭되었고 그를 통해 미얀마 국경지대 묘와디 지역에 아시아 태평양 신도시라는 거대한 사기 콤플렉스가 탄생하게 된다. 이 지역은 단순한 사기 콜센터 수준이 아니었다. 도시계획, 통신망, 보안체계, 경찰 협조체계까지 갖춘 디지털 범죄의 성역이었고 이 도시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바로 셰즈장이었다. 그는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의 다양한 국적의 신분을 갖고 활동했으며 중국의 1대1로 사업과 연계된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도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었다. 건설과 운영은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맡았고 통제와 보안은 국안부 인맥이 장악했다. 셰즈장은 사기금과 인신매매, 가상화폐 자금 흐름, 국안부 요원의 해외 활동 정보까지 모두 알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은 곧 중국 동남아 정보사업의 블랙박스와도 같았다. 태국은 2022년 8월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의 적색 수배 요청에 따라 셰즈장을 체포했지만 그 후 3년이 넘도록 인도하지 않았다. 왜? 그가 가진 정보는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이다. 미국도 그를 노리고 있었고 만약 그가 미국이나 국제 언론과 접촉하게 된다면 중국 정보기관의 해외 활동은 물론 최고 위층과의 연결고리까지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2025년 11월 12일 셰즈장은 태국에서 중국 난징으로 송환된다. 놀랍게도 같은 날 미국 재무부는 미얀마 DKBA 사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를 발표했다. 이 시점에서 셰즈장의 송환은 단순한 사법 절차가 아닌 미중 간 동남아 정보전의 핵심 축을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의 산물이었다. 송환 후 공개된 영상 속 셰즈장은 이전의 강한 눈빛, 건장한 체구, 비웃는 표정이 사라진 채 눈빛이 풀리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거의 끌려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단 4시간의 비행 동안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리고 왜 취조 장면에서 그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가? 팬데믹이 끝난 2025년의 말이다. 이 질문은 단지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중국 정권 내부에서 정보기관과 공안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권력과 비밀을 둘러싸고 싸우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였다. 셰즈장은 이제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다. 그는 국가가 반드시 지워야 할 기억이었고 국가안전부와 공안부가 서로를 향해 겨누고 있는 칼날의 중심이었다. 셰즈장이 방콕에서 난징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약 4시간 동안 하늘을 날았다. 탑승 전 셰즈장의 모습은 영상 속에서도 분명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그의 걸음은 여전히 힘이 있었고
눈빛에는 이상할 정도로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마치 진짜 쇼는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중국 CCTV가 공개한 입국 장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텅 비었으며 혼자 걷는 것도 어려워 2명의 공안 요원이 양팔을 붙잡고 있었다. 그 짧은 비행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동남아 언론은 정신안정제 투약, 비행기 내 폭력적 신문, 심리적 붕괴라는 키워드를 던지며 가능성을 제기했고 CCTV의 인터뷰 장면에서 그가 전 과정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지금이 2025년, 방역 조치로 마스크를 강제할 이유는 없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중국 당국은 쉐즈장의 상태를 숨기고 싶었다. 몸의 상처든 얼굴의 표정이든 혹은 그가 말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이든 그것들은 모두 감춰야 했다. 그가 품은 정보는 단순한 사기 정보가 아니었다. 쉐즈장은 국안부가 해외에서 어떤 인물을 어떻게 포섭했는지 알고 있었고 국영기업들이 1대1로 프로젝트를 명분 삼아 어떻게 불법 사기 단지를 짓고 운영했는지 어떤 간부가 어떤 돈을 어디서 받았는지까지 알고 있었다. 그는 필리핀 여성 시장 거화핑이 사실상 중국의 스파이라는 사실까지 영상으로 기록했고 이를 이미 외부에 일부 전달한 정황도 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정보 리스크였고 그를 다시 중국 본토로 데려왔다는 건 곧 입막음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한다. 이번 체포와 송환 작전을 지휘한 건 국안부가 아니었다. 보도에 따르면 난징 공항에서 쉐즈장을 맞이한 건 공안부 소속 특수팀이었다. 심지어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도 국안이 아니라 공안 쪽에서 주도했다는 정황도 있다. 그가 원래 국안부의 외곽 요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왜 국안부가 아닌 공안부가 이 사건을 맡았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부처 간 업무 분장을 넘어서 중국 권력 구조의 내부 갈등을 들여다보게 만든다. 지금의 국안부 장관은 천이신, 저장성 시절부터 시진핑과 함께 일한 즈장신준의 대표 인물이다. 반면 공안부를 이끄는 왕샤오투는 푸젠 시절부터 시진핑과 개인적 친분을 쌓아온 민장신준 출신이다. 둘 다 시진핑의 핵심 측근이지만 동시에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이 둘은 사법, 정보, 치안 전반을 놓고 영향력을 확장 중이며 서로의 실책을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상존한다. 쉐즈장 사건은 바로 그 전장 가운데 하나였다. 국안부 입장에서는 쉐즈장이 자신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그가 말하는 한 문장, 그가 제출하는 한 장의 서류는 국가 기밀이 아니라 부패의 증거가 되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국안은 이 사건을 조용히 덮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태국 현지에서 끝내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안부는 달랐다. 공안부는 이 사건을 국가 간 공조의 성과, 글로벌 사기범 검거 작전으로 포장하여 대대적인 치적 홍보의 재료로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쉐즈장이 알고 있는 국안 관련 정보들을 확보함으로써 천이신 라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실제로 쉐즈장은 마둥리, 자오핑 등 국안부 간부들이 아시아 태평양 신도시 프로젝트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알고 있었고 이 정보들은 공안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즉, 쉐즈장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국안부와 공안부가 서로에게 겨눈 칼날의 핵심 증인인 셈이다. 그가 죽으면 국안이 안도할 수 있고 그가 살아있으면 공안이 칼을 켭 수 있다. 이 모든 상황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이는 시진핑이다. 그는 자신의 두 최측근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를 만든다. 이는 고위 권력자에게 흔한 통치 전략이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스스로는 중재자 혹은 최종 심판자의 위치를 유지함으로써 권력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조는 동시에 극도로 불안정하다. 쉐즈장이라는 인물이 누구의 손에 어떤 정보와 함께 들어가는지에 따라 정권의 안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쉐즈장과는 완전히 다른 운명을 가진 인물이 있다. 바로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의 회장이자 또 다른 동남아 사기 왕으로 알려진 첸즈다. 그는 지난 10월 14일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동시에 제재를 받았고 미국 법무부는 무려 15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몰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전형적인 사기, 자금 세탁, 인신매매였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발표가 나온 지 불과 3일 후
중국의 국가급 기관인 컴퓨터 바이러스 응급처리센터가 한 장의 보고서를 공개한다. 제목은 루비안 채굴풀 해킹 사건 기술 분석 보고서. 겉으로 보면 전문적인 사이버 보안 분석처럼 보이지만 실제 핵심 내용은 단순하다. 첸즈의 비트코인은 범죄 수익이 아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급 해커를 동원해 도둑질을 한 것이다. 중국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첸즈의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 법정에서 사용될 법률적 방어 논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해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첸즈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첸즈가 단순한 민간 기업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수의 해외 매체와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단지 범죄 조직의 수장이 아니라 중국 정권 핵심 인물들과의 직접적 이익 연결고리였다. 심지어 사생아 혹은 가계 재산 관리자라는 설까지 있다. 그가 보유한 비트코인들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중국과 이란 등 제재 대상 국가 간의 비밀 거래 수단이었으며 그 네트워크는 정권의 생명선 중 하나였다. 그렇기에 그의 체포는 단순한 사법 절차가 아니라 체제 전체에 대한 위협이 되었고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인물이 되었다. 셰즈장이 지워져야 할 인물이라면 첸즈는 절대로 잃을 수 없는 자산이었던 것이다. 첸즈의 사건을 둘러싼 또 하나의 핵심은 그가 보유하고 있던 15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단순한 사기 수익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 당국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주목할 만한 문장이 하나 있다. 루비안 채굴풀은 2020년 설립되었으며 중국과 이란을 주요 기반으로 한다. 여기서 중국과 이란이라는 조합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란은 미국과 서방의 강력한 제재하에 있는 국가이며 달러 기반 국제 금융망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다. 그런 이란이 국제 무역을 하려면 달러 없이 결제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바로 암호화폐다. 중국은 이를 알고 있었다. 루비안 같은 채굴풀은 겉으로는 단순한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금 세탁과 비공식 무역 결제에 사용될 수 있는 비밀 루트였다. 이 채굴풀을 통해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석유나 천연가스를 구매하고 반대로 이란에는 미사일 기술, 무기 혹은 원자력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형태의 거래가 가능했다. 이 모든 거래는 공식적인 은행망이나 SWIFT 시스템을 우회한 채 이루어졌고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런데 미국이 첸즈의 비트코인을 압류했다는 것은 이 비밀 거래망의 지갑 주소와 거래 기록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이는 곧 중국이란 간의 암호화폐 기반 비공식 금융 통로가 미국에게 발각되었음을 의미하며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 국제적인 제재 회피 시스템이 노출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중국 정부가 왜 그렇게 첸즈를 보호하려 했는지 명확해진다. 단순히 한 기업인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정권 자체의 비밀 금융 통로, 즉 생존을 위한 숨겨진 혈관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체제 보위였던 셈이다. 그래서 국가 컴퓨터 바이러스 응급처리센터라는 기관이 굳이 나서서 수천자 분량의 기술 보고서를 써야 했고 그 속에 미국 정부를 국가 해커라고 몰아붙이는 비정상적인 주장을 넣어야 했던 것이다. 물론 전문가들이 보기엔 이 보고서는 기술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구멍이 숭숭 뚫린 문서였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핵심은 중국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첸즈의 무죄를 주장했다는 사실 그 자체였고 이는 미국 법정에서 사용할 법적 논리 혹은 국제 여론전에 활용될 정치적 탄환이었다. 다시 말해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첸즈를 지키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고 그 이유는 첸즈가 단순한 사기범이 아니라 정권에 숨겨진 금고 혹은 금고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반면 셰즈장은 그 열쇠를 누설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지워야 했다. 반대로 첸즈는 열쇠 자체이므로 보호해야 한다. 이처럼 똑같은 사기왕이면서도 완전히 상반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정보의 종류와 용도, 그리고 그 정보가 정권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진다. 셰즈장은 정권에게 위협이 되는 누설 가능성을 지닌 존재였고 첸즈는 정권의 생존을 돕는 시스템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은 사법 정의나 법치에 따라 사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닌 정보가 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 살릴지 지울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이런 판단은 이제 단지 국안부와 공안부 간의 갈등 수준을 넘어 중국 전체 통치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들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신호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11월 14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태국 국왕 앞에서 진행된 환영식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방중하기 직전 방콕을 떠나 난징으로 향한 항공편에는 선물이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쉐즈장이다. 태국은 3년 넘게 쉐즈장을 인도하지 않았다. 그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위험 인물이었고 그를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카드였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번 방중 직전에 태국은 그를 중국에 넘겼을까? 이는 태국이 중국에 보내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동시에 미국에게는 우리는 사기 근절에 협조하고 있다는 이중 메시지였다. 다시 말해 쉐즈장은 외교의 거래품이자 전략적 메시지였던 셈이다. 태국은 이 인도를 통해 중국에게는 최대의 환영을, 미국에게는 최소한의 불편함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절묘한 줄타기를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이 줄타기의 끝에 놓인 사람, 바로 쉐즈장은 이제 사라질 준비를 해야 한다. 그는 언젠가 나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어떤 사고나 자해가 생긴다면 그것은 국안부나 태국 정보기관의 소행일 것이다 라고 영상으로 남겼다. 이제 이 발언은 예언처럼 들린다. 가까운 시일 내 우리는 이런 뉴스를 마주할 수도 있다. The subject is secured and en route. Excellent work. We'll monitor the airspace from here. 인긴들, 컨퍼런스 포럼 with freezer. 쉐즈장, 심장마비로 구치소에서 사망, 혹은 셀프 자해로 인한 자살 아니면 그에 대한 어떤 소식도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마치 존재한 적 없는 사람처럼 역사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가 사라진 자리는 21발의 예포가 덮을 것이다. 한 명은 제국을 위해 사라져야 했고 다른 한 명은 제국의 생존을 위해 보호받아야 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중국이다. 정의는 거래되고 진실은 파묻히며 생명은 비밀의 가치에 따라 평가된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예포 소리와 찬란한 군악은 여전히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중태 관계의 새로운 시대. 황금 동맹 50년이라는 수사는 영상 자막을 통해 반복되고 있고 태국 왕실의 방중은 중국의 외교적 성과로 포장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거칠의 뒤편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희생이 존재했다. 쉐즈장. 한때 중국 정권의 해외 전략에 이용되었던 인물은 이제 불편한 진실을 품은 채 사라져야 할 존재가 되었고 그의 운명은 단지 하나의 외교 이벤트를 위한 제물로 바쳐졌다. 그리고 같은 시기 캄보디아에서 거대한 사기 제국을 운영하며 150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보유한 첸즈는 중국 당국의 기술 보고서라는 형태로 보호받고 있다. 그 누구도 그를 사기범이라 부르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로 포장하고 있다. 한 사람은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비밀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을 되짚어보면 지금의 중국 정권에서 법이란 얼마나 상대적이며 정의란 얼마나 조건부 개념인지를 실감할 수 있다. 쉐즈장은 법적으로도 범죄자이고 정치적으로도 위험 요소였기에 법보다 우선된 정치의 논리에 따라 사라져야만 했다. 반면 첸즈는 법적으로도 범죄자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생존에 필요한 존재였기에 모든 국가적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보호되어야 했다. 이처럼 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어떤 정보와 어떤 네트워크를 지녔는가에 따라 생사와 평판, 심지어 존재 여부까지 결정되는 현실은 지금의 중국이 얼마나 극단적인 정보 통제 체제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편 국안부와 공안부의 내부 갈등은 단순한 부처 간 경쟁을 넘어서 시진핑 체제가 어떻게 스스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조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준다. 이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통치 메커니즘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불확실성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극도로 취약한 시스템이기도 하다. 쉐즈장을 둘러싼 공방은 권력 핵심부 내부에서조차 얼마나 깊은 불신과 경쟁이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 불신과 경쟁은 곧 분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권의 안정성은 쉐즈장이나 첸즈보다 훨씬 더 큰 정보 누출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다음 쉐즈장은 누구인가? 다음 첸즈는 누구를 위해 보호될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진실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현재의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쉐즈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첸즈가 희생되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통제될 수는 없고 모든 입이 막힐 수는 없다. 언젠가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언젠가 이 권력 게임의 뒷면을 드러낼 또 다른 내부 고발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오늘의 21발 예포는 새로운 질문의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단지 외교적 상징이 아니라 한 정권이 스스로 만든 어둠을 감추기 위한 굉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셰즈장이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는 또 다른 첸즈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보고서를 받아들고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